자, 이어서 우리는 제3강입니다. 기본 강의 3강이 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32쪽입니다. 위에 괄호 2번 시설군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분류하냐? 용도에 대해서 시설군을 분류한 겁니다. 용도는 아까 몇 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9가지 용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몇 개의 룸으로 나누느냐? 시설군을 보니까 9개 군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9개의 군을 쪼개놓고 한 명도 집어넣기도 하고 두 명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죠? 룸마다 집어넣었는데 일단 9개의 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밑에 그 밖의 시설군까지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시설군 순서를. 그래서 앞글자 따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는 그 밖의 시설군입니다. 그 밖기가 기로 있고 9개 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요? 29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가 쪼개가지고. 근데 시험보면 30개가 들어있어요. 30개가. 30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한 개가 분할됐다는 얘기예요. 한 개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놈이 쪼개졌느냐? 2종 근린 생활설이 쪼개졌어요. 거기 세부 용도 보면 2종 근린 생활설 중에서 누가 뛰쳐나갔냐? 다중생활설. 2종 생활설 중에서 다중생활설이 뛰쳐나가서 따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설이 없는 2종 생활설하고 다중생활설인데 2종에서 뛰쳐나온 놈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종 생활설, 2종 근린 생활설이 두 개로 쪼개졌다. 어디 들어있느냐? 거기 영업시설군 끝에 보면은 숙박시설 옆에 영업시설군 끝에 보면 숙박시설 옆에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설이 거기 들어있고, 그래서 뛰쳐나온 집은 어디 있냐? 어디 들어있느냐? 밑에 근린 생활시설군에 보니까 거기 1종 옆에 2종 근린 생활시설군 해놓고 미안하지만 다중생활시설은 뛰쳐나갔다, 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급한 다중생활시설은 누구냐? 뭐 하는 친구냐? 옛날에는 고시원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고시원. 이제는 고시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중생활시설 용어를 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0개가 들어있는데 시험지에 어떻게 더 나오느냐? 거기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창고시설이다. 창고시설은 어느 군에 속하느냐? 찾아보니까 창고시설은 어느 군입니까? 산업동시설군이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숙박시설은 어느 시설군이냐? 영업시설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아야만 시험지를 풉니다. 그 다음에 꼭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알아야만 된다. 그리고 용도 변경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아까 얘기했죠?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용도 변경할 때 그분들한테 갑니다.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에다 가는데 가가지고 주로 뭐 하느냐? 그분들한테 가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용도 변경 허가, 건축 허가가 아니에요. 용도 변경 허가, 용도 변경 신고를 받겠는데 어떨 때는 용도 변경 허가 받고 어떤 때는 용도 변경 신고하느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 신고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지에 잘 나와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운수시설은 두 번째 산업동시설군이고 종교시설은 네 번째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하죠. 내려갔죠. 그럼 뭐 한다? 신고한다.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판매시설을 발전시설로 용도응용한다. 그때는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이고 발전시설은 전기통시설군 올라갔죠? 허가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험지 나오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어떡하고 허가받고 내려가면 신고하는데 같은 층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업시설군인데 판매시설에서 위로 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운동시설 옆으로 가버린다. 같은 층으로 간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대장변경 시청합니다. 대장변경 시청한다. 건축물 대장변경 시청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건축물 대장변경 시청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근데 다만 요건 뭐가 있다? 요건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에서는. 결론. 올라가면 허가받고 내려가면 신고한다. 같은 층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으면 대장변경 시청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대장변경 시청하는데 그건 예외가 좀 있긴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주로 허가 신고 잘 나옵니다. 자, 그걸 어디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33쪽 옆에까지 다 했어요. 했고 다만 33쪽 가운데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아셔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 허가하고 신고 대상으로서 즉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대상으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는 받음 잡기가 1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라. 그 뜻입니다. 끝나고 사용 승인 받으라. 왜?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 다음 내려가서 6번, 동그라미 6번 설계 규정 준용. 허가 대상, 즉 거꾸로 올라가는 것으로서 받음 잡기가 얼마 이상 할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그때는 아무나 설계하면 안 되고 건축사 같은 기술자가 설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100, 밑에는 500. 그걸 외우면 되겠네요. 네 번째, 하나의 건물을 복수용도 주는 경우도 있다. 밑에 4번. 하나의 건물을 복수용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용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알다시피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 일정 근린생활시설을 2개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인데 주택으로 줄 수도 있고 일정 근린생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엉뚱하게 주택과 숙박시설을 용도를 2개 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용도를 줄 수 있다. 복수 용도 줄 수 있다.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인데 읽어볼까요? 허가권자는 위 일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범위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받아서 복수용도 인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발전된 제도예요. 2개 복수용도를 주니까. 넘어갑시다. 34조 적용 대상적 5번. 요건 심화 강의에서 하면 됩니다. 심화하면 되고 다만 밑에 34조 밑에 보충합속 용도지역 요건 좀 봐놔야 돼요. 이 용도지역은 실제 시험지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뭐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 건축법, 주택법, 기타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전국의 땅을 네 개의 용도적으로 나눠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서 하기 때 보면 이 용도가 나와요. 땅 용도가 나옵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이 네 가지 용도가 있게 되고 도시적은 네 가지로 나누죠. 주거적, 사업적, 공업적, 녹지적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주거적은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나눠지고 사업적은 중위사업적,
일반 사업적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적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땅값 비쌀까요? 거기 중시사업적, 일반 사업적, 근린 사업적, 유통 사업적 어느 게 땅값 비쌀까요? 중심 사업적이 비싸겠죠? 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높으니까. 근데 주거적 봅시다. 주거적,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땅값으로만 본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높을까요? 준주거적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반 주거적도 1종 있고 2종 있고 3종 있잖아요. 그러면 1종 일반이 더 높다, 3종 일반이 더 높다. 3종 일반 주거적이 더 높죠. 1종은 저층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3종은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죠.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이런 식으로 전국 땅을 나눠놨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녹지지역은 어디에 속합니까? 도시지역에 속해요. 도시지역에.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조 옆에 기타 적용 특례. 이건 뭐냐면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커요. 너무 무리에다 짓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을 갖다가 빡빡하게 적용하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풀어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거기 건축 관계자가 아까 배웠죠. 건축 관계자 4명 배웠죠. 이 건축 관계자가 누구한테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한테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건축 관계자 누군데 앞에서 배웠는데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시자가 요청한 거야.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제가 150층짜리 건물 짓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에다 짓습니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봐드릴까요? 보충학습의 1번. 보충학습의 1번. 수면 위에 건축한다. 수면 위에 건축한다. 여러분, 수면 위에 건축하면 우리가 보통 건물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건물 크기는 보통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대지의 넓이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죠? 대지의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물 위에다 짓게 되면 대지가 하나도 없이 빵이잖아요. 대지가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대지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럴 때는 대지에 대한 그 예외 규정을 달라 그 뜻입니다. 보니까 수면 위에 건축할 때는 거기 40조부터 47조까지 또 55조부터 57조 등등 55조, 50조, 50조 이런 건 주로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42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 대지된 얘기들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화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게 완화되냐면 리모델링 할 때도 완화시켜달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빌딩 리모델링 할 때 완화시켜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니까 거기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6번, 그냥 6번. 6번에 보면은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다 리모델링 관련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한 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두 번째는 요것이 중요한데 사용승인 받은 후 뭐냐?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15년 이상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풀어줄 수가 있다. 뭘 풀어줍니까? 거기 보니까 뭐 풀어줍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대지 조경도 풀어줄 수 있고 건폐율도 풀어줄 수 있고 용적률도 풀어줄 수 있고 등등등 풀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하면 많은 혜택을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몇 년 지날 때 사용 수임한 15년 지나면은 리모델링 할 때 많은 혜택을 봐요. 이렇게 용적률 같은 것도 풀어주니까 건폐율도 풀어주고
거기 보니까 대제한의 공지 규정 같은 거 높이 제한도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용 승인 받은 몇 년? 15년 이상. 15년 이상. 이거 넘어갑시다. 자,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시마 강에서 들여다보면 돼요. 되고, 우리 어디 가느냐. 37쪽. 위에 4번, 리모델링 대비 특례. 37쪽, 위에 4번, 리모델링 대비 특례. 요게 이번에 나왔어요. 2020년도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 괄호를 2개 쳤는데, 하나는 맞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강조했으니까. 근데 하나는 조금 애매하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괄호가 어디 쳤냐면, 거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뭐고, 공동태, 그 공동태를 가르쳤고, 주관식 문제. 공동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0분의 120 가르쳤어요. 100분의 120 맨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맞았을 거예요. 근데 앞에 의외로 공동태를 넣어놨어요. 공동태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반점은 맞았겠죠. 그런 식으로. 반점이 맞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 테이프는 뭐냐? 아파트 같은 걸 짓는데, 공동棟을 짓는데, 건축주가 나중에 리모델링 하기 편하게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기 편하게끔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 쉽게끔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너 참, 리모델링에 용이하게끔 네가 집을 짓는구나. 건축을 짓는구나. 그러면은, 너 풀어줄게. 뭘 갖다가 풀어줄게. 여기서 2가지 강조하는데 항상,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풀어줘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 풀어주는데 얼마까지 풀어주냐? 100분의 120, 즉 2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100분의 120. 120이 가로차고 나왔고 앞에 공동도 나오는데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0분의 120이 중요합니다. 100분의 120.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 거기 뭐가 들어있죠? 용적률 들어있잖아요. 즉 건폐율은 풀어주는 거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까요? 건폐율은 풀어주는 거에 안 들어갑니다. 용적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분의 120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는 100분의 120 요거 주관식 나왔고 다만 공동택은 제가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했는데 공동택이 가로쳐서 2개가 나왔다. 있다. 그래도 다행히 나올 만한 것이 나온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죠. 다시 강조합니다. 공동택을 지을 때 나중에 리모델하기 편하게끔 짓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데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풀어줘요. 얼마까지? 100분의 120까지. 그러나 무엇은 풀어주지 아니한다? 건폐율은 풀어주지 아니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5번 다른 법령 배제 6번 부유식 건축물 특례 이런 건 시마강에서 간단하게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 부재가 아니니까 주요 부분이 아니까. 이어서 38조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뭐냐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가장 중요해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사나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건축위원회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몇 가지가 있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건축위원회는 2가지가 있다. 크게. 어디에 드는 것과 어디에 드는 거 있냐? 어디에 드는 거 있냐면은 중앙건축위원회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어디다 두냐?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건축위원회는 어디다 두느냐? 시도에 두는 것도 있고 시군구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에는 지방건축위원회 둘까 안 둘까요? 노원구에 두죠. 지방건축이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지방건축위원회 있어요? 있어요.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들어가니까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고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이제 중앙건축위원회와 관련되고 시도의사 이건 시도의사하고 시장구 수천장은 지방건축에 관련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에 두느냐 밑에 박스 5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두게 된다. 이건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로.
그럼 먼저 중앙건축위원회 보니까 중앙건축위원회는 당연히 1번에 보니까 누가 둔다고요? 국토교통부에 두죠. 어떤 것을 다루기 위해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 5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참고로 보면 됩니다. 5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두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 인원수가 중요한데, 인원수 제일 밑에 기역 해놓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몇 명 이내 위원? 70명 이내 위원이죠. 70명 이내 위원을 둔다. 이거 70명 이내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 위에 올라가서 39쪽 위에 동그란 디귿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은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임명하나 위촉한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하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누가 뽑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나 위촉합니다. 동그라미 리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가 3가지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3가지가 있는데 기역,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말이죠. 이거 주의하세요. 국토교통부만 둬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오직 어디만 둔다? 국토교통부만 둔다는 사실. 그리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오히려 국토교통 빠지고 시도하고 시군구만 둬요.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만 두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하고 시군구에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계 구조 설비는 전문위원회는 다 두고 그거는 구별 없이 다 둡니다. 디귿은 여기저기 다 둔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건축위원회 봅시다. 밑에 4번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는 여기 칠판에 있다시피 2가지가 있어요. 시도에 두는 거 있고 시군구에 두는 거 있어요. 여기 시도란 누굴 얘기하느냐?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시도는 누구 얘기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일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거. 특별자치도 합쳐서 시도라고 부르고 나머지 시군구는 뭐냐? 시, 군,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구는 자치구입니다. 구도 일반구가 있고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는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요. 여기 노원구는 구의원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구의원 뽑죠? 그럼 자치구예요. 그래서 노원구에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이 둔다. 그래서 지방건축에는 2군데입니다. 시도에 두는 거 있고 시군구에 두는 거 있고.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밑에 나오죠? 참고로 보면 돼요. 39점 밑에 참고로 한번 보면 되고 너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 좀 봅시다. 우리 되게 많아요. 40쪽 제일 위에 2번 구성, 40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구성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다. 되게 많네. 그죠? 25명 이상 150명 이하다. 150명 이하. 네, 그렇게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말이 나오면 이것도 좀 반어세 약간 그런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쉽게 해서 박 씨하고 이 씨를 많이 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면 여성도 고려한다. 여성도 많이 집어넣어주라 그 뜻입니다. 예. 뭐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뭐 여성부 이런 거 강조하거든요. 권고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도 좀 많이 집어넣어요. 성별 고려는 여성도 많이 고려하라 그 뜻이 김씨, 이씨 많이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니까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2군데 둬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2군데가 둡니다. 하나는 광역이 있고 하나는 기초가 있어요. 하나는 광역, 하나는 기초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과 하나는
기초가 있다. 보니까 시도의사가 설치하는 걸 뭐란다? 광역 지방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고, 시장 군수청장이 설치하는 걸 뭐란다? 기초 지방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고, 이 두 군데가 있어요. 민원 전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는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민원 전문위원회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거 뭐 보냐니까 기본 강의에서 다룰 것은 42쪽에 3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중요하죠. 실제로는 여기가 제일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중개사 우리 다 잘 나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일단 아까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42쪽 밑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어디다 둔다고 했어요? 오직 국토교통부만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인의 심의 등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다가 뭘 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갖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밑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다 중요한 거니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도 하고 재정도예요. 조정하고 재정을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조정 또는 재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은 뭐고 또 재정은 뭐예요? 조정은 뭐고 재정은 뭐냐? 조정은 서로 간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조정해 준 겁니다. 근데 재정은 평행선을 달릴 때 중간에 법원에서 판정 내리신 이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주는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타협에 있으면 조정해 주는 것이지만, 조정이 안 되고 서로 은혜 아주 의견이 팽팽하다. 전혀 이건 어떻게 한다? 판정을 내려받아야 된다. 판정 받는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입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조정위도 오래 걸릴까요? 재정위도 오래 걸릴까요? 재정위도 오래 걸리겠죠? 재정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조정이든 재정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재정할까? 밑에 박스,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 모두 7가지 이걸 다룹니다. 조정, 재정 다룹니다. 1번,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에 거기 건축 등으로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번, 관계 전문기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등 해서 모두 몇 가지? 7가지를 갖다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조정, 재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물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볼까요? 시험 문제 나오면. 객관식.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봐요. 왜? 여기 많으니까. 아닌 걸 하나 살짝 껴요. 예를 들어서,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축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거는 행정관청이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허가에 대한 불복, 이런 건 안 합니다. 여기서는 안 다룹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요 7가지만 한다. 이게 혹시 또 나온다면, 예전에 나왔지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 올라갑시다. 43쪽 올라가서, 분쟁위원회 구성,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는 겁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구성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15명 이내. 그 다음에 위원도 아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위원이 될까? 똑똑한 친구들. 보니까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강의 풍부한 자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자인데 이 국토교통장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특별히 기업은 상급 상당 이상 공무원, 상급 이상. 니은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교수 중에서 주의하세요. 교수가 부교수가 아니라 조교수 이상입니다. 조교수 이상. 부교수 이상이 아니라 조교수 이상이다. 그런 것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교수가 아니라 부교수다. 디귿이 가장 중요한데 판사, 검사, 변호사, 직계인자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 6년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놈들이 말이죠. 요놈들이 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아까 15명이라고 그랬죠? 15명 이내인데 그 중에서 몇 명 이상 껴 있어야 되냐면은 다시 2번에 보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판검사, 변호사가 15명 이내 중에서 2명 이상 들어가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차 얘기했지만은 판사, 검사는 바빠요.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하기도 바빠요. 변호사가 주로 오겠죠. 변호사. 6년 이상 재직한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위촉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3년입니다. 아까 중앙건축위원회는 2년이었잖아요, 위원이. 여긴 3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3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이다. 그건 알고 있죠.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거. 그런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쟁위원회는 과반 출석해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 출석해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 찬성, 과반 출석 의결한다. 보통 우리가 국회도 일반 안건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죠. 일반 안건은. 다음 무슨 해임 그런 건 달라도. 네 번째, 이제 분쟁위원회 밑에 뭐가 있냐면 조정위원하고 재정위원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쟁위원회가 있으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으면 밑에 이제 조정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할 때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건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재정위원회 구성합니다. 그 사건에 맞춰서. 사건마다 구성합니다. 사건 들어올 때마다. 무슨 동 아파트 건설 현장 사건 그러면 조정 들어오면 조정 구성하고 재정 구성하는데, 자, 조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재정이 어렵다. 그 조정은 3명이 돼요. 조정위원회는 3명이서 심리하는 거예요. 3명이서 심의합니다.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은 3명이 심의하면 돼요. 이걸 갖다가 심의하면 되는데, 재정은 어려우니까 5명입니다. 재정은 5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재정은 마치 판결 내린 것처럼 판정 내리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1명 이상 들어있어야 된다. 판결을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있어야 돼요. 재정위원회는 1명 이상 들어있어야 돼요. 5명 중에 1명 이상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말이죠. 아까 전체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이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제일 밑에 주의하세요. 과반수 출석이 아니라 무슨 출석이다? 전원 출석, 그리고 과반 찬성. 전원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3명, 5명 다 찬성해야 되고, 다 출석해야 되고, 다만 찬성은 과반수라는 거예요. 전원 출석, 과반 찬성. 전원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합시다. 조정재정 신청. 그건 나중에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조정재정의 기간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게 더 오래 걸릴까요? 조정이 오래 걸릴까요? 재정이 오래 걸릴까요? 재정이. 그래서 조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60일. 이런 건 주관식 잘 나와요. 60 꼭 외워야 되고, 재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120일, 120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조정은 60일 내에 끝내야 되고 재정은 120일 내에 끝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라고 얘기는 않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60일, 120일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정, 재정, 방법과 이력 해서 거기 올라가셔서 45쪽 제일 위에 보니까 조정의 효력.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원래 조정은 60일 내에 끝내야 되죠? 60일 내에 절차 마쳐야 되잖아요. 그 안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60일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조정 효력입니다. 2번입니다.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을 지시합니다. 자, 조정안 이렇게 해서 조정 될 거야, 안 될 거야? 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랬더니 이때 당사자는 며칠 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며칠 내 거기 위원회에다 알려줘야 된다. 수락 여부를 15일 내에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리고 오케이 하고 기명 날이라면 당사자 간의 조정수와 동일한 내용에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조정하면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조정하면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오케이 하면. 재정효력. 재정효력은 어떻게 되냐? 이건 판정 낸 거나 마찬가지. 판정 내리거든요. 판정 내리거든요. 마치 판결 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해 봅시다.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죠? 판정 내리면? 판결문이 날라오죠? 판결문. 여기는 이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판 이런 말을 쓰지만은 이게는 행정위원회니까 재판이라는 말을 못 써요. 재판이라는 말을 못 쓰고 재판 말 쓰고 못 쓰고 재정 그러는 거예요. 재정. 일종의 판정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법까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 그래요. 그래서 재정했으니까 판결문 같은 걸 내려줘야 돼요. 판결문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게 재정 문서예요. 그래서 재정 내리면은 재정 문서 정본을 갖다가 당사자한테 송달시킵니다. 재정 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그래가지고 신청인 누구, 피신청인 누구 해야죠. 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든가 아니면 청구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재정이니까. 이렇게 판결문식으로 재정 문서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판검사 변호사가 한 명상 들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문서 이건 일방적으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판정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송달시켜요. 보냅니다. 재정 문서 정본을. 그러면 60일 내에 당사자 받아본 다음에 억울하면 60일 내에 재판 걸 수 있어요. 60일 내에 재판 걸면 돼요. 억울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60일 내에 재판을 안 걸거나 재판 걸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철회하면 그러면 그냥 옛날과 똑같이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정본이 뭐냐? 정본이 뭐냐를 설명드릴게요. 정본이 뭐냐? 정본이 뭐냐? 정본이 이렇게 표현해요. 원본이 아니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 원본이 아니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정본이라고 불러요. 정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민사소송 제기했잖아요. 민사소송. 자, 법원에다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원고 피고가 있죠? 여기 신청인, 피신청인이 나가겠지만 거기 원고 피고였는데 원고 피고에서 이제 판결문이 날아오죠. 판결. 자, 그래서 만약에 원고가 이겼다 그러면 판결 해가지고 판결 여기 당사자 쭉 적고 다 적고 이름하고 이거 다 적고 그다음에 주문. 원고 피고는 청구 해가지고 피고는 청구 취재 주문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그다음에 위이랑 가집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시도 하겠는데 자 그럼 이 판결문이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날아오는데 여기 이제 청구 원인이 나오는데 청구 원인. 자, 이 판결 나왔다. 그럼 판결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원고 피고한테 송달되잖아요. 그죠? 송달되죠. 송달될 때 그냥 등기로 안 온단 말이죠. 등기를 안 하죠. 누가 직접 찾아옵니까? 우체부가 직접 만나야 돼, 이거는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직접 만난 다음에 이게 사인 받습니다. 카드 받듯이.
카드 수령할 때 불시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원고나 피고가 판결을 가는데 이 판결문은 원본을 보냈을까요? 정본을 보냈을까요? 정본을 보낸 거예요. 판결 원본은 어디 들어있다? 판결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정본 보냈는데 정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판결문 있으면 저 뒤에, 여기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정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정본이다 라고 해놓고 직인 같은 게 꽉 찍혀 있어요. 청이 찍혀 있습니다. 법원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정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정본 보냈는데 이 정본 갖고 원본하고 똑같은 얘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한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딱지도 붙이고 경매도 넘기고 다 이걸 하는 거. 이걸 정보 갖고 하는 거. 정보 갖고 경매도 압류도 할 수 있고 딱지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정본을 보내준다. 원본은 갖고 있으니까 정본을 보낸다. 원본은 아니면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동일한 정본을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렵고 다음에 거기 6번 비용부담 봅시다. 어려운 건 제가 심화 강의에서 해드립니다. 비용부담은 원칙으로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합의로 비율로 가게 되죠. 당사자가 부담이고 7번 비공개.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 분쟁위원회는 조정이든 재정이든 간에 비공개 원칙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비공개 원칙이고 7번 선정 대표자. 거의 다 끝났네요. 선정 대표자는 뭐냐? 만약에 이제 주민들하고 건설회사하고 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기 오거든요. 주민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건설회사하고 쌈 붙었는데 조정부터 다 칩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50명이나 돼요. 그 50명들이 거기 조정석에 거기 쭉 그 재판정 같은 데 있거든요. 쭉 앉아 있는데 시끌벅적해요. 어떤 아줌마는 애기도 없고 막 시끄럽고 그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대표 뽑으시오. 이 대표가 뭐다? 선정 대표자다. 선정 대표자. 몇 명이야 대표 뽑아야 됩니까? 밑에 보니까 몇 명이야 대표다? 3명이야 대표입니다. 3명이야 대표. 거기 보이죠? 3명이야 대표자를 선정하라. 3명.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정 대표자입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조금 더 살붙일 것은 심화강에서 좀 더 법리적인 걸 설명드리면 되고 이것이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골격이 되겠고 가장 잘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시험 문제 잘 나온 것이니까 비교적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4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합니다. 허가받고. 그래서 거기 4강에서는 47쪽 제2장 건축. 이제 기본이 끝났으니까 건물 지으러 갑시다. 건축하러 가는 겁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가. 이제 건물 짓게 되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